네, 전북의 막 걸러낸 이슈를 잘 빚어 전달해드립니다. 막걸리 천태만상 191회 시작합니다. 먼저 한 주간의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이슈 길잡이 새전북 신문 정성학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로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볼까요? 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제목 그대로 디지털 강국 맞습니까? 최근에 그 행정 전산망 세월이라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세월이 그 먹통 사태를 빚고 3일 만에 이제 복구되는 일이 있었는데 이거 어떤 일입니까 도대체? 네,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 디지털 강국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뭐 그런 초유의 사태인데요. 행정 전산망에 가끔씩 이렇게 그 다운되는 그런 일들은 좀 왕왕 있긴 했었는데 이번처럼 무려 사흘간에 걸쳐서 장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그 마비되는 사태는 초유의 일이다 첫 사례다 보니까 전국적 국가적 문제로 지금 떠오르는 상황입니다. 문제가 있었던 게 바로 11월 17일부터 19일 사이에 벌어진 일인데요. 좀 전에 말씀하셨던 세울 행정 시스템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국 지자체들이 공통으로 쓰는 국가 전산망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바로 이 그 전산망의 마비 사태가 벌어지면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여기 뭐 그 자료 사진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 전국 지자체에 있는 민원실들이 있지 않습니까? 민원 행정 업무 시스템이 마비가 됐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거기 가면 우리가 등본도 떼고 맞습니다. 초본도 떼고 인감도 떼고 사실 다 하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런 업무를 발급 자체를 못 하게 된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온라인 서비스 정부24라고 해서 온라인 서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자주 이용하죠. 예,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텐데 바로 이런 서비스도 다 기능이 마비돼 버린 그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까? 네, 바로 그 전산망에 있어서 그 네트워크 장비가 고장을 일으켰다고 하는데요. 어떤 네트워크 장비냐면 이 전산망을 활용하려고 하면 공무원들이 접속할 수 있는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인증 절차를 해주는 그런 네트워크 장비라고 하는데요. 이 그 네트워크 장비가 고장이 나면서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 네트워크 장비가 왜 고장이 났는지는 현재까지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그냥 시스템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백업 시스템도 있는데 이 백업 시스템까지 문제가 있었던 게 사실은 더 큰 문제다. 맞습니다. 그런 얘기도 하던데요. 자, 우리가 제목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세계 최고의 디지털 강국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이런 강국을 자랑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좀 황당한데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게 주무부처 장관이죠. 장관이 취임식 때 이런 얘기를 했는데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하겠다. 그리고 이 데이터와 AI 기반 맞춤형 서비스를 그래서 주민들에게 제공하겠다라고 취임식 때 얘기했는데 불과 한 1년여 만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좀 황당하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저기 현 정부하고는 상관없이 우리 그 디지털 정부 구축 사업은 이미 20여 년 전부터 추진되어 왔죠. 예. 그래서 세계적인 뭐 그 평가 기관들에서 거의 뭐 1, 2, 3위를 계속 매년 오르락내리락 할 정도로 전 세계적인 수준으로 이미 잘 알려져 있고 또 그런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심지어 전자정부 구축 사업에 참여했던 공무원이라든가 민간업체 직원들 같은 경우는 임직원들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그렇게 또 많이 스카우트 해간다고 그래요. 일본은 아시다시피 그 행정 전산망 구축이 굉장히 좀 느린 편이지 않습니까? 뭐 아직도 도장 파는 가게가 맞습니다. 그 관공서 주변에 그렇게 많다면서요. 민원 서류마다 다 도장을 하고 주민등록 우리로 말하면 주민등록 초본이나 이런 거 하나 발급받으려고 하면 자기가 태어난 지자체로 직접 찾아가야지만이 발급이 된다든가 뭐 이런 문제들이 아직까지 사실상 아날로그가 지배하는 사회라고 해도 뭐 큰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그래서 그런 나라에 맞습니다. 우리 전문가들 공무원들이 많이 특채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사례들이 많은데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좀 거칠게 표현하면 우리 이번 사건은 제대로 좀 망신당한 그런 사건이기도 하고 다만 이제 그 디지털 시대에는 또 거스를 수 없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만큼 이제 완벽한 그 재발 방지를 위한 그 보완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정부 차원에서 TF팀을 좀 구성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주 사용자가 지자체이다 보니까 정부 부처 그리고 전국 지자체 간의 TF팀을 구성해서 원인이 뭔지 규명하겠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그 규명 결과에 따라서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그러니까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흔히 말하는 디지털 시대에서는 이거 시스템 하나 오류만 나도 전 그 국가적으로 마비가 오는 참 이런 불상사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디지털 시대의 명암인 거죠. 그래요. 근데 이제 하나 더 재밌는 거는 아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얘기를 계속 합니다만 요 사태가 터질 때 미국 출장 중이었는데 출장 간 이유가 이 디지털 정보를
홍보하는 자랑을 하고 갔는데 사실 귀국에 갔다가 네네. 이 사태가 벌어져가지고 네네. 급거 빨리 귀국하는 네네. 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네. 완전히 해프닝이죠.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TF팀을 구성했다니까 네네. 어떤 원인이 뭔지부터 일단 밝혀내고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슈 볼까요? 예, 그 전주시 얘기인데요. 네네. 전주시장 누군지 아시죠? 네, 우범기 전주시장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우범기 시장이 또 재밌는 게 네. 후보 시절부터 그렇고 네. 우범기 시장 본인 스스로도 자기는 우리 정부 부처에서 가장 힘있고 돈을 주고 있는 부처가 어디입니까? 기획재정부잖아요. 네네. 이 기재부 출신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해왔어요. 네네. 그래서 예산 폭탄 얘기도 했었고 네네. 뭐 그런 얘기 했는데 결국 네네. 이제 그 내년도 예산을 네네. 까봐 보니 네네. 이게 실상 그렇지 않다 그런 내용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사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산 폭탄을 안겨준다고 했었는데 예산 폭탄이 아니라 자칫 비폭탄을 터뜨리게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 뭐 전국 지자체들 사실 이제 공통적인 문제인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역대급 국세 결손 사태로 인해서 전국 맞아요. 지자체들이 재정난에 지금 빠져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 보릿고개입니다. 예, 맞습니다. 네. 바로 그 내년이 이제 최악의 상황이 될 건데 바로 현재 2024년도 예산안들을 지방의회에다 다 제출하고 심의하는 그 예산 심의 처리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산 편성 처리인데 전주시도 그 내년도 예산안을 현재 그 최근 그 전주시의회에 제출했는데 약 2조 5천억 원대의 네네네. 규모, 2조 5천억 규모의 새 예산안을 제출했는데 이 과정에서 눈길 끈 게 있습니다. 바로 무려 1,500억 원대에 달하는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는 내용의 동의안을 함께 제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채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지방 정부가 네네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는 공채, 빚이잖아요. 그냥 결국에는. 쉽게 말하면 빚 그럴까요? 낸다고 보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방채라고 하는 거는 네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빚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물론 빚도 필요하면 져야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빚도 필요하면 져야 되는데 이 네. 빚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우려를 시의회에서 제기한 건데 네네.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네, 2020년에 전주시 지방채 발행액이 380~8억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점점 올라가더니 늘어서 지난해 네네. 1,000억, 천억. 그다음에 네. 올해 1,000억이죠. 네네. 그다음에 내년에 1,500억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네네. 이게 시의회에서 야 이거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네네. 문제를 제기하는 거잖아요. 필요하면 지방채 발행할 수도 있는 네네네. 건데요. 좀 우려가 된다 그런 우려들이 전주시 의회에서 제기가 된 겁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보실까요? 예. 요거 최근에 이제 전주시 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진행이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아마 나온 얘기 같은데 이게 네네. 어떻게 된 겁니다. 멀쩡한 보도 블록을 중장비가 지나가면서 쑥대밭을 만들었다? 이거 무슨 내용입니까? 네. 그 천서영 전주시의원이 지적한 문제인데요. 네. 아마 그 민원들이 많이 접수됐다고 그럽니다. 바로 그 전주 기지자면 혁신도시하고 만성지구 사이에 있는 큰 저수지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여기에 아시겠지만 현재 그 얼마 전입니다. 바로 10월 달이었는데 수변공원 조성 사업이 착공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중장비가 그 지난달부터 그 기존에 있는 체육시설들을 철거하는 그런 작업들이 시작이 됐는데 당연히 공사가 벌어지면 중장비가 진출입할 수 있는 진입로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만들어져야 할 텐데 그게 확보가 돼야 할 텐데 네네. 근데 알고 보니까 중장비가 진출입할 수 있는 별도의 통로를 확보하지 않은 채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 2로 그냥 중장비들이 다니면서 지금 발생한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혁신도시 만성지구 주민들이 이곳에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보시다시피 굉장히 그 위험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특히 이제 비 오고 눈 오고 지금 그래서 미끄럽고 그러면 여기서 안전사고가 틀림없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 지금 빗발치고 있고요. 그리고 상식선에서도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중장비가 들어가는데 진입로를 안 만들어 놓고 사업을 진행하고 공사를 진행한다. 네네, 맞습니다. 민간에서도 그렇지는 않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시 측에서 해명인즉 야 이거 시공사 측 우리 그렇게라고 한 적 없어. 시공사 측에 오로지 시공사 측에 잘못한 거다. 빨리 시정 조치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문제를 제기했던 그 천서영 의원이시죠. 천서영 의원 같은 경우는 야 그 관리 감독자가 누구야? 그렇죠. 관리 감독권은 니들이 있고 사업 발주도 니네가 있으니 당연히 관리 감독에 소홀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니야? 좀 더 시민 안전에 대해서 현장 점검을 좀 강화해야 한다라는 그런 지적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의회에서 당연히 할 법한 그런 문제 제기였고, 맞습니다. 사실은 이게 작은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까지 좀 신경 써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민의 안전하고도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은 둘째 치고라죠.
좀 주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 이슈 보고 오시죠. 네, 은행 횡재세 요즘 이게 좀 뜨겁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요즘 어렵잖아요, 경기가. 네. 그래서 너도 나도 힘들다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나오고 자영업자 그다음에 가계비자 얼마다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네네. 거의 유일하게 은행권만 아주 큰 돈을 벌고 있다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와서 횡재세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민들은 고금리 고물가에 힘들어하는데 은행권은 막대한 이자 수익을 거두고 있다 이런 비판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조금 먼저 말씀드리면 은행 횡재세 지금 찬반 논란의 시발점이 바로 우리 전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예, 그 횡재세는 고물가라든가 전쟁이라든가 고물가 파동이라든가 원유 파동이라든가 이런 그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독과점하고 있는 일부 기업들이 누리는 반사이익을 누리는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반사이익, 예, 바로 그 반사이익을 통해서 누린 수익의 일정 부분을 강제로 부담하게 하는 일종의 세금처럼 그래서 횡재세라는 그 명칭이 붙은 건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 고유하게 하는 일, 뭐 그런 일하고 별개로 환경의 변화로 생긴 이득. 맞습니다. 초과 이윤에 대해서 일정 부분 다시 그 공익자금으로 내놓게 부과하도록 한 게 바로 횡재세라는 그래서 이제 이름이 붙은 건데 은행이 얼마를 번 거길래 이제 횡재세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겁니까? 일단 대표적으로 이번 다시 논의된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국내 5대 은행에 대한 올해 3분기 누적 이자가 좀 공개가 됐는데 무려 사상 처음으로 30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됐습니다. 바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요즘 굉장히 금리 때문에 힘들어지 않습니까? 바로 그 고금리 사태로 인한 반사 이익이다라고 지금 추정이 되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까 사실은 대통령도 은행의 독과점 행태를 방치할 수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 또 민주당 역시 뭐 초과 이윤세 횡재세 방금 얘기했던 법안을 또 발의한 상태잖아요. 민주당 차원에서 이게 그 횡재세 도입에 관한 법안을 발의하신 분이 있습니다. 김성주 국회의원이요? 네, 맞습니다. 국민연구원 출신이시고 전주 출신이시죠. 전주에 현재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성주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한 겁니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5대 은행 말고 우리 지역에도 은행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바로 대표적인 은행이 전북은행인데 이 전북은행에 대한 비판이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이라고 하는 건 결국 예대마진, 예금과 대출의 마진을 가지고 먹고 사는 이제 업종인데 이 예대 마진율이 너무 높다. 2년 연속 최대 실적을 거뒀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조금 전에 은행연합회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은행연합회에서 공개한 국내 15개 주요 은행 경영 현황 보고서라는 게 있는데요. 바로 지금 발표된 내용에 보면은 2022년 말 기준에서 가계대출 금리를 따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좀 전에 말씀하신 흔히 향토은행으로 불리는 전북은행이 바로 7.59%입니다. 7.59%로 15개 주요 은행 중에서 1위를 기록합니다. 가장 높은 걸로 이렇게 나왔고요. 그것도 가계 대출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이어서 한국시티은행이 6.11%, 그리고 광주은행도 전북은행 계열사죠. 예, 흔히 JB금융그룹 금융이라고 하죠. JB금융그룹의 산하은행인데 광주은행이 바로 세 번째로 높은 5.71%로 이렇게 조사가 됐고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이냐? 아까 15개 은행 중에서 가장 낮은 게 바로 경남은행인데요. 경남은행이 3.61%, 그러니까 2배 이상 높네요. 예, 2배 정도 전북은행이 더 높게 받고 있는 걸로 이렇게 조사가 된 겁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대출금리 인하해라라고 하는 범시민운동도 벌어지고 있다고요. 어떤 운동들입니까? 네, 맞습니다. 좀 전에 민주당에서는 바로 우리 전주 출신의 김성주 의원이 횡재세, 이른바 은행권 횡재세를 도입하자라는 내용의 법안을 지금 발의한 배경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됐고요. 또 하나는 바로 진보당. 진보당이 뜻밖에도 이제 우리 전북이 아니라 광주 쪽에서 먼저 지금 들고 일어났는데 JB금융그룹의 산하기업인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이 이렇게 최상위권을 형성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서민들 고금리 장사를 통해서 서민들의 너무 힘들게 한다라는 겁니다. 뭐 그러는 얘기인데 결국 대출 금리를 좀 인하하는 그런 인하를 촉구하는 그런 범시민 운동을 시작했는데 바로 내년 4월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총선이. 바로 이걸 총선 이슈화해서 끌고 가겠다는 그런 방침을 좀 현재 내놓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정석 기자는 이자 좀 많이 냅니까? 사실 다행인 점은 제가 빚이 없습니다. 그래요? 불행인 점은 집이 없습니다. 집을 안 샀기 때문에 빚이 없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집 때문에
빚을 냈고 네네. 이 빚 때문에 고생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서 네네. 그 문제도 우리가 다음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엔 천태만상 천태만평 전북일보 정윤성 화백의 만평으로 보는 세상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만평부터 보고 오시죠. 네, 이분 요즘에 아주 그냥 이슈 메이커입니다. 그렇죠? 네네, 그렇죠. 온통 그 뉴스를 주도하고 계신 분인데 임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에요. 근데 우리 만평 보니까 무슨 시험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수능 같죠? 국힘 혁신 능력 시험인데 최근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게 중진 3선 이상의 중진 의원이나 흔히 말하는 친윤계 의원들에게 임요한 위원장이 서울 출마, 험지 출마해라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또 그 안에서는 또 반발하는 기류들이 있잖아요. 이 인요한 혁신이 뭐 이런 여기서 이제 정인석 의원은 잘 찍어내야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잘 찍어내는 작업들 성공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사실 쉽지 않죠. 제가 보기에는 여기 그 인요한 혁신위 체제 자체가 뿌리째 뽑혀 나가지 않을까 지금 분위기상은 좀 그러는데요, 사실. 그래요? 당내에서도 뭐 저기 중앙 언론 그 뉴스를 좀 저도 보니까 그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당내에서 지금 뭐 여기 나왔듯이 그 소위 말해서 기득권층이지 않습니까? 현재 기득권층, 그러니까 지도부라든가 중진 친인 등을 해서 기득권층들이 험지 출마나 심지어는 불출마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사까지 지금 타진한 상황인데 이렇다 보니까 이거 뭐야 우리 보고 정치 생명을 끝내 스스로 종지부 찍으라는 건데 이게 말이 되냐? 우리 밥줄을 끊으려고 하는 거야? 라고 이제 인정할 수 반발하고 없어. 있죠. 바로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야 혁신이 자체는 이거는 뭐 저기 말 그대로 그 자문기구지 않습니까? 자문기구다 보니까 이거 조기에 그냥 종료하고 문 닫아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해서 그 심지어 혁신 자체를 좀 조기에 폐지시켜버리는 이런 논의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재밌는 거는 그 인요한 위원장이 바로 그 최근에 바로 직전에 사실 이제 우리 녹화 직전에 바로 그 모 언론사 방송사와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 그대로 조금 읽어드리면은 현재 국회는 예산 등의 문제로 12월 초까지 매우 바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그 이후에 총선 불출마라든가 뭐 혹은 험지 출마 권고 그런 것들 본인께서 하는 혁신 차원에서 했던 그런 권고에 대한 답변들이 좀 더 확실한 움직임이 바로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걸 100% 확신한다. 그러니까 움직임이라는 게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지 반대로 움직일지 그거는 모르는 거기도 하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혁신위가 권고 조직이라고는 했지만 이 혁신위 뒤에 누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설왕설래하기 때문에 과연 정석 기자 얘기대로 그냥 이렇게 유야무야 될까? 저는 좀 지켜봐야 된다. 아무튼 이 문제 때문에 아무튼 시끌시끌 당분간은 계속 시끄러울 것 같죠. 알겠습니다. 다음 만평 보시죠. 이건 저희가 뭐 다뤘던 내용이니까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림만 좀 설명을 하면 보니까 이제 우병기 시장 같아요. 기재부 출신으로 명한운이 예산폭탄 하나 떨어져라 했는데 그렇지 않네요. 그러니까 이 저금통에 돈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같아요. 우리가 다 다뤄봤잖아요. 근데 아무튼 이제 기재부 출신이기 때문에 또 하나 기대할 수 있는 거는 그만큼 또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는 뭐 그런 능력들을 충분히 공직생활하면서 가져왔을 거 아닙니까? 좀 전에 그 말씀드렸듯이 사실 이제 지자체 예산도 문제이고 국가 예산 확보 문제도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지금 겹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두 가지 문제 다 열쇠를 쥐고 있는 게 바로 기획재정부인데 본인이 또 거기서 또 근무를 오랫동안 했지 않습니까? 나름 이제 전문가라고 이제 본인이 또 가장 그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부분인데 바로 그 우범기 전주시장 이번 사태는 우범기 전주시장의 능력을 시험할 수 있는 본인이 스스로 시험대에 올라간 그런 모양새이기도 한데 잘 풀어 나갈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정석 기자 수고했습니다.